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강제추행으로 재판까지 갔다가 판결을 무죄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판결을 가지고 고소한 고소인을 상대로 다시 무고죄를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가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라는 것을 또 무고와 고소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다만 무고죄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무법인 난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지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보다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전자기기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또 문자 같은 SNS 그리고 대화를 녹취한 녹음 파일도 상당히 증거로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나눈 녹음 파일도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녹음 파일 자체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은 속기사의 속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도청, 감청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강제수사의 명령을 받아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도청, 감청을 하면 당연히 정당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방금 질문을 보면 위법식 증거가 되냐 안 되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고소할 때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물론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영장을 받지 않고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지, 피해자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혹은 사설 탐정을 통해서 얻은 피해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 때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건 위법 수집한 증거라도 유죄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큰 틀에서 일관적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을 경우에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증 편향된 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을 할 때나 진술할 때 증언인과 진술이 점점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의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가공한 사실들로 인해서 이 사람의 유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가공한 사실이 때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실을 과장되게 말을 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또 변호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무고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을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을 하는데,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입증 방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이 무혐의 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무혐의 난다면, 강제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증거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송치 처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불송치 처분이 곧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것을 고소했냐라고도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강제추행으로 재판까지 갔다가 판결을 무죄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판결을 가지고 고소한 고소인을 상대로 다시 무고죄를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가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라는 것을 또 무고와 고소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다만 무고죄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모두 검토를 할 때 법률 전문가로부터 꼭 자문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다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즉 피의자 측은 피해자 연락처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많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당신의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알려줘도 됩니까? 근데 만약 여기서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도 당연히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아주 잘 작성된 고소장과 잘 정리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간단하게 약식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피의자의 가해 사실이 입증이 되면 재판을 회부될 수 있는데, 이때 국가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해자 측은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가해자 측도 변호인이 선임돼 있잖아요. 그럼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만 있을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럼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질신문을 할 때가 있어요. 대질신문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질신문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즉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신문하는 방식으로 그걸 요청을 할 수는 있죠. 또 재판 단계에서 갔을 때는 저희들이 말한 차폐시설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제로 대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건마다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소를 하고 나서 고소인이 원하는 유죄 판단, 기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이 걸리는 건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냐면, 고소장의 내용과 고소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잘 돼 있으면 송치 혹은 기소가 빨리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진술만 있으면 진술의 진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소장과 고소 주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잘 정리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고소사건은 기본적인 처리 기간은 3개월입니다. 각각 기간이 넘어갈 때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에게 왜 연장된지 사유를 원래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을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공탁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형사 공탁이 됐을 때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봐요. 이 돈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그 돈을 수령을 거부하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공탁금이 어떻게 되냐?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어요. 형사적으로 합의금을 못 받는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합의금 대신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강제추행의 중대성, 추행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예를 들면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일 경우에 보통 1000만 원 정도로 합의금이나 혹은 민사 청구, 손해배상 청구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는 피해를 더욱더 뚜렷하게 하고 싶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싶어서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내가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또 있어요. 기억에서 휘발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재판 회부됐는데 증인이 말이 계속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그 기억의 문제로 인해서 피고인이 무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 기억이 잘못됐고 저 기억이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라는 것을 가장 법률적으로 잘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라는 것을 알고,
변호사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향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